유럽에서는 처음으로 AI가 의사를 대체할 독립적인 판독기, 그 의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가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표주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놔둬보자. AI가 이제 차세대 그 템베거가 나올 섹터, 유망 섹터로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 루닛도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으로 그렇죠.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루닛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황이? 그러니까 루닛은 이제 성장성에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루닛을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2, 3년 걸리겠다 한 것들이 지금은 1년 만에 결과가 나온다든가 사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막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한 24만 원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주가겠다 했는데 이게 속도가 점점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런 계산을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적정 주가, 목표 주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뭐 한번 놔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꿔서 아예 계산을 안 합니다. 근데 루닛은 이제 암을 판독하는 그 루닛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본 건강보험에서 그 AI 기술이 활용된 화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장당 400엔 그러면 한 4,000원 가까이 되는 거죠. 400엔을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닛은 이 후지필름 그 장비에 탑재돼서 일본 병원에 많이 침수되어 있고요. 와. 그래서 이제 DS 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 건강보험에서 AI 진료 수가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루닛의 침투율이 최대 일본에서 72.4%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루닛 인사이트 매출이 이제 2027년에 630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 이런 암은 엑스레이 가지고는 찾아내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 암 환자한테 별 문제 없습니다 했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병원을 왔더니 사기입니다.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찾을 수 있는 거를 잘 못 찾아서. 근데 그게 판독이 의사의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왜냐하면 다른 장기에 뭐 가래 있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암 판독을 할 때는 항상 영상 전문의 2명이 항상 입회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혼자서는 못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2명을 써야 되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DS 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 스웨덴에 있는 그 세인트 고란 병원이라는 그 사립 병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그 아까 의사가 2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없애서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대신에 루닛 인사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AI가 의사를 대체할 독립적인 판독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55,581명에 대해서 임상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DS 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2명의 그 영상의학 전문의가 했을 때는 암 발견율이 4.1명인데 의학 전문의 하나하고 루닛하고 하면 더 높죠. 4.3명으로. 예. 그리고 재검률도 더 낮죠. 이쪽은 29.3인데 루닛을 이용 28명. 그러니까 굳이 2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명에다가 루닛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다 재밌는 게 근데 AI 단독이면은 의사 2명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암 발견율 4.1명. 의사 2명이 해도 4.1명. 예,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됩니다. 필요하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근데 재검률은 또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암 발견율이 의사가 한 명 있을 때가 제일 높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현재 유럽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이거는 이제 2명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더블 리딩 규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점차 풀릴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 내에서 이렇게 2명이 반드시 입혀야 된다는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그 변경한다면 루닛의 침투율은 이제 그 굉장히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그 의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가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루닛이 요즘 보니까 그 진단 보조 넘어가지고 치료 영역으로 사업 확장도 되게 힘쓰고 있다고. 사실 이제 그게 루닛의 사실은 핵심인데요. 이 루닛 스코프, 루닛 스코프는 AI 바이오마커인데요. 그 루닛 스코프의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웅달에 나와서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루닛 스코프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ADC 항암제인 에너투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임상을 하는데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임상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루닛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DC 항암제는 약물 항체 접합체 항암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특정 항원을 표적으로 삼은 그 항체 의약품에 학성 약품을 결합해서 암을 죽이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잡는 유도 미사일 항암체 이런 네.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에너투는 이 애스트라제네카의 에너투 이 약품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이런 ADC 항암제로 알고 있는데요. 유방암, 위암, 폐암에 대해서는 이미 그 FDA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너투의 이 루니스코프를 사용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상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 나와서 뭐 PD1이 어쩌고 PD-L1이 어쩌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항원을 목표로 한 항암제를 개발할 때 루니스코프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ADC 신약 개발에 루니스코프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신약 그 성공률이 3배가 높아지고요.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이렇게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들이 루니스코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허가가 3배가 높아지고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일 루니스코프를 이용해서 임상을 하고 FDA 승인을 받으면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나중에 항상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을 때 같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에너투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임상을 하는데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이제 이 루닛이 했다는 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이런 제안을 이제 해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닛의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목표주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놔둬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루닛이 그 인공지능으로 네, 분류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루닛 사례에서도 좀 보다시피 뭔가 바이오하고 AI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예. 그런 걸로 또 좋게 보시는 그런 시너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AI하고 사실 로봇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로봇하고 기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로봇한테 직관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걸 사람들이 뭐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로봇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관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무슨 닭 튀기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로봇은 아니고 그냥 기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정한 의미의 로봇은 이제 AI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으면 로봇이고 없으면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이 있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로봇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기계. 그런 면에서 이제 로봇 산업은 AI하고 반드시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이제 그 차 끓이는 미션을 가진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 로봇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은 차를 끓일 수도 있고 정지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AI하고 로봇이 결합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반도체하고 AI가 결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GPU는 원래 이제 고해상도 그래픽을 렌더링할 때 그 필요한 계산을 강화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2012년도에 토론토 대학교 그 AI 그 연구팀이 그 AI 대회에서 이 딥러닝을 적용했는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 GPU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은 아니겠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딥러닝이 GPU가 굉장히 딥러닝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너도나도 이제 이 GPU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엔비디아가 AI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하고 AI 섹터를 결합해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두라는 기업도 역시 반도체하고 AI를 결합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발달되면서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이 파두는 엔비디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반도체와 그 AI 섹터가 결합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간의 시너지까지.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주식 60, 네. 현금 20, 비트코인 20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주식 6천, 비트코인 2천, 현금 2천 이렇게 그 생각하는데 아까 앞서서 유동성 문제가 좀 생길 그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 주시하라고. 네. 그래도 한 현금 20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였습니까? 투자자는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그 워런 버핏이 시장이 안 좋다고 주식을 싹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는 없지 그쵸.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주식이 시장이 안 좋아도 70% 정도는 항상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코로나 같이 그렇게 그 급락장이 오고 뭐 IMF가 터져도 저는 70%는 항상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주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니까요. 그때 이제 견디는 거군요. 터진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그게 뭐 주식 투자자의 자세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또 그러셨잖아요. 작가님께서 항상 출연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변동성이 조금 무딘 편이라고. 예, 저는 좀 무딘 편입니다. 네. 그래도 괴롭기는 괴롭죠. 예.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더 무딘 편이죠. 예. 네.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식 중에서는 저는 이제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제약바이오, AI에는 로봇도 포함되는 거고요. 어차피 AI, 제약바이오 위주로 한 40% 정도 포트를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AI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AI면 꼭 한정되는 건 아니고 로봇하고 무슨 뭐 또는 AI의 수혜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파두 같은 종목도 AI 때문에 수혜를 받으니까 AI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발표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네이버 같은 이제 막 올라오는 대형주에도 한 20%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한 60% 정도 주식을 가지고 가고요. 비트코인 20%라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 움직이는 적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처음 보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건 거의 아니 뭐 가끔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시장도 비슷했거든요. 평평하게 다. 근데 지금 막 주식시장은 막 플락츄에이션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시기가 편안하게 비트코인을 사 모을 수 있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향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낮은 그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큰 변동성을 보이기 위한 전조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한 거의 60-70%는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별로 명분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데 같은 모르겠는데 또 이 블랙록 같은 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건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도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금 ETF가 처음 나온 시기가 이제 2004년인데 이 금 ETF는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ETF가 출시돼서 미국에서 이제 1,0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이제 금 ETF로 유입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금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규모가 세계 4위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일반인들이 금을 사고 팔기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래서 이제 금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았는데 살 수가 없었는데 ETF가 나오니까 이제 글로 돈이 몰린 건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뭐 분실의 위험이라든지 맨날 해킹 당했다니 맞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거래소도 사실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그쵸, 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야. 아니니까 사실 그런 데를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못 사는데 ETF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동안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상당 부분 또 이렇게 그 ETF를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있을 때 비트코인을 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좀 보유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도 그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예, 강조하고 그냥 싶으신 말씀 예, 있다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네, 자, 이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한 일만 남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금년에 인하는 안 해도 어차피 이제 인하만 남은 거지 인상이 남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성장주가 각광할 가능성이 크다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에 관심을 갖고 구조적 성장주로 주식시장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 성장주는 어차피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회사가 계속 좋아질 일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설사 사자마자 물렸다고 해도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언젠가는 회사가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을 보기도 힘들고 사실 그 주식에 굉장히 이게 막 시간을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사실 회사 일에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구조적 성장주를 사놓고 좀 꾸준히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네. 금리가요. 예. 더 이상 뭐 오르거나 조금 뭐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네, 네, 네. 근데 그 금리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이 옛날처럼 막 제로 금리 수준은 아니. 그렇죠. 그렇게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그런데도 않을까요? 성장주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일단은 내린다고 하는 게 네.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신호. 네, 네. 그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 이 인터뷰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가이드의 1100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